어제 또 김용이 또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 처리 국면이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이재명 가결이 된 뒤에 그 체포영장 실질심사 뭐 그거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아무튼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한 단계 지난 것처럼 탄력 받아가지고 막 강서구청도 이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3연타예요. 3연타. 하나는 위증교사 있잖아요. 네네. 위증교사에서 병합을 처리를 하면 재판이 잘 안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분리 재판이 들어가니까 이건 좀 이것도 위협적이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서 황운하와 그다음에 송철호가 3년 받았는데 제가 감옥에 있어 보면 3년 정도는 상당히 중형이에요. 중형이에요. 3년 받고 돌아오면 교도소가 싸해져. 위로하느라고.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3년을 받았어요. 근데 최종 확정이 3년이 나왔어. 그리고 완전 3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좀 덜 살고 나오는 경우가 뭐 가석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별 사면 가석방. 그리고 황운하 예를 들어 황운하 같은 경우는 3년을 받아서 들어가면 어떤 케이스가 됩니까? 3년 다 살고 나오나? 3년 다 살고 나올 가능성이 한 50%? 내가 볼 때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가석방이란 게 있어요. 그건 법무부가 하는 건데 법무부 가석방이면 한 형기를 한 70%, 80%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심사해서 내보내 주는데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가석방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도 형기를 한 80%는 채워야 돼요. 80%.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 사면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죄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사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 있었던 이재명 김용 5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나름 신빙성 있는 걸로 재판부가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죠. 상당히 커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캠프에 비상이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한 게 재판부가 봤을 때 신뢰가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김용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동규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그것도 신빙성이 있다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국회에서 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부결이 되니까 사람 중도층이 서울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재명이 죄가 없나 보다. 그다음에 검찰이 좀 무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3연타를 맞으니까 수도권 중도층이 좀 문제가 있네라고 저만 해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민주당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역학관계 그 흐름을 타고 이낙연 씨가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의 리더십이 보장되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됐든 이상민이 됐든 그런 게 거의 무력화돼 버리면 거의 비슷하게 경합을 하겠죠. 여당과 야당이. 그렇죠. 근데 이재명 리더십이 유지가 되더라도 이낙연이나 이상민 이런 거의 행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파열구를 내기 시작하면 수도권 중도층 이런 데서 타격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연타 전에 이낙연과 뭐 비명계의 공격의 타격도랑 후의 타격도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되게 뭔가 좀 되게 분열되고 서로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이낙연 씨의 움직임은 이낙연 씨가 지금 약간 발언을 세게 하잖아요.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은 지금도 좀 늦었는데 왜 이렇게 그 몸을 사려 그 양반.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지. 빨리 움직여서, 그러니까 좀 이 대권 주자들은 그러니까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다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아마 지금도 사실은 이낙연 씨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거의 마지막 국면에서 이낙연 씨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할 걸로 보여요. 뭔가 저지를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 이낙연 같은 경우 뭐 예전에 뭐 대장동을 터트린 게 이낙연 쪽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그게 진짜라면 이낙연은 지금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성취감을 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점점 자기는 이제 좁아지고 입지가 좁아지고 고립되고 그런 걸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자기의 가장 첫 번째는 이미 뭐 민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일단 당선이 돼서 살고 말아요.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뭐 출마를 지역구에 출마한다거나 뭐 비례로 간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때 비례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뭘 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라서 선거 결과 전체를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챙겨야 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회의를 챙긴다거나 친명계를 챙긴다거나 이런 게 다 그러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죠.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딸의 요구들이 많이 관철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이것도 유사시 이재명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에 대한 방어 장치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한 가지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이 민주당과 이 좌파들이 계속 구사해온 전략 중에 하나는 지지층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빵에 갔다 와도 절대 인정하죠. 안 하잖아요. 난 얘네가 잘못된 거다. 법이 잘못된 거다. 나는 뭐 결백하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권의 본질이 됐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운동권과 멀어지게 된 계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보든 보수든 사실의 기초 위에서 현실을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대응하면 나라 전체가 몰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죠. 그러니까 한명숙, 김경수 다 안 해, 조국도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건 진보와 보수가 아닌 거죠. 인류의 문명 자체를 흔들어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완전 그야말로 정말 개 같은 짓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황운하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도 그런 거죠. 뭐 울산 그 선거객 팀도 뻔뻔스럽죠. 그때 나는 뭐 억울하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송초로 이것도 제가 볼 땐 울산 선거 개입 정도 되면 증거가 명백하거든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선차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내가 늘 봐왔던 모습은 원래 그런 거야. 검찰이 기소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뭐 나 혼자 책임을 지고 가겠다랄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딱 누구부터 바뀌었냐면 조국 한명숙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난 끝까지 아니래. 수표가 나와도 아니라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저기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덮어 쓰거나 이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빴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진만 딱 봐도 제가 잘못은 있는데 어느 정도 잘못인 거 그거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뭐 검찰이 들이밀면 검찰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판사가 뭘 때리면 판사가 틀렸다는 거야. 그 영원히 자기들은 저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진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 뭐 검찰 탄압 이런 만들었죠. 캐치프레이가 나온 거부터가 자기네들이 그런 전략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다지기 위해서 그걸 또 엎어 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겨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게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건데 나는 최근에 약간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게 이 말기적 국면으로 갔다. 그러니까 조국 한명숙부터 시작이 됐는데 조국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이 끝났는데도 계속될 줄은 우리가 몰랐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을 보면서 결말에 어느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한 가지 바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중도층들이 이제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때 진짜 좀 자기가 발길을 움직여서 투표를 통해서 딱 실천을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총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네. 총선의 전망은 밝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이게 중간적인 행태를 취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야 지지자들이 네네. 한 25%는 돼요. 이게 어떤 사회든지 있는데 5%나 10%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니네 사이드야. 그러니까 니네 그렇지. 그런데 아웃사이더. 25%인데 이게 또 예. 40대 50대가 이래 놓으니까 사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25% 플러스 알파가 잘 안 붙을 거로 보이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그런데 25%가 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설득하기 위한, 얘네들을 돌려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네. 총선 직후부터 굉장히 과단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